안녕하십니까. 이찬영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토론토 부동산 TV 117편, 토론토 부동산 시장 충격 폭락, 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 부동산은 지난 5월달 전년도에 비해서 거래량이 38.8% 줄어들었고, 지난달에 비해서도 9%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해서 시중에 있는 매물 자체는 26% 증가했고, 그런데 5월 한 달 동안 나왔던 새로운 매물, 신규 매물의 숫자는 작년과 크게 차이점은 없어요. 그리고 가격은 거래량이 이제 줄어들면서 가격도 올 3월 초 최고점 대비해서 한 9.1%, 전반적으로 9.1% 정도 가격이 하락했어요. 근데 이제 그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서 보는 거는 심리적 효과도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이어들이 지금 물건을 안 사고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제 바텀 프라이스에 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바텀 프라이스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상이 된 모기지 금의 모기지 레이트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면 마켓은 금방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올 2월 달에 거래량을 보면 작년에는 11,900개, 올해는 7,200개에서 38.8% 줄어들었고, 전월 대비해서도 약 이제 9.3%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3월, 4월, 5월, 4월, 5월에서 계속해서 두 달 동안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3월, 4월, 5월에서 가격은 3%씩 지속, 세 달 계속 빠진 거죠. 그래서 거래 가격도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9.4% 늘어났지만, 상승했지만, 지난달 비해서는 3.1% 정도 내려갔다 하는 거죠. 주택시장 현황을 보면 이제 그 뉴 리스팅 자체는 작년에 18,000, 올해도 18,000.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그 새로운 물건이 나왔을 때 팔리는 그 비율을 보면 작년에는 64% 팔렸지만 올해는 39% 정도 팔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팔리는 기간도 작년에는 15일 걸렸던 것이 올해는 18일. 그래서 거래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평균 가격도 보면 이제 이렇게 쭉 올라다가 빨간 거는 가격이고 파란 거는 이제 거래량인데, 가격도 쭉 이제 2월달, 3월 초까지 오르다가 쭉 3개월 연속해서 빠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최고점 대비해서는 9.1% 하락했고, 이제 한 달에 3월, 4월, 5월 겹쳐서 좀 3%씩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이거는 이제 다른 물건들도 물건별로 보겠지만,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로 빨간 거는 이제 그 토론토, 파란 거는 905 지역인데, 905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죠? 그럼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비슷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미 디테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3월, 4월, 5월 들어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타운하우스들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그죠? 토론토에 비해서 905가 좀 더 많이 빠지고 있죠. 그렇지만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그 905가 조금 더 올랐어요. 이건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 콘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씩 빠지고 있고, 콘도는 조금씩 밀리고 있죠. 그래도 전년 대비를 보면 905는 19.8%, 이제 토론토는 10.6% 오른 상태죠. 근데 이제 지난 2020년,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토론토는 11% 상승했고, 그 다음에 905 같은 경우에는 35% 상승했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다 그렇고, 지역별로 봐도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갈색 이거는 이제 단독주택이고, 그 다음 이제 회색은 세미나 이런 어태치드, 노란색은 타운하우스, 그다음에 파란색은 콘도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이거는 이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홈 프라이스 인덱스를 본 거기 때문에 홈 프라이스는 오히려 더 정확할 수도 있죠. 이 키가 좀 보면 높은 거는 많이 올랐고 낮은 건 덜 오른 거죠. 보면 오렌지빌이나 듀람 지역, 요크 리전, 필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토론토나 이제 아니면 이제 할튼 지역은 이제 좀 덜 오른 걸로, 작년 대비 덜 오른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토론토 주택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폭락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불안정한 건지 그 원인과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해드리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왜 주택시장은 폭락하고 불안정할까? 가장 중요한 거는 작년 한 해 동안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오른 단기간에 급등한 거에 대한 경계 심리가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오르면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내가 상투 잡는 거 아닌가? 지금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뭐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뭐 누구나 다 안다시피 40년 내 최대 인플레이션이고 그리고 또 그거에 따른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모기지 레이트도 올라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바이어들의 구매력이 감소한 거죠. 바이어들의 구매력이 감소한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래 경제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불황이 올까봐 그거에 대한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있고 뭐 리세션에 대한 공포 때문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다들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냥 망설이게 되고 그래서 구매 자체를 유보하게 되는 거죠. 또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조차도 야 지금 사지 말고 한 달만 기다려보자. 한 2달 기다려보자. 바이어들 실제 바이어들도 구매 자체를 유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저가 구매를 위해서 시장을 워치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불안정하고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되고 금리 인상이 되는 게 부동산 시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 인플레이션이 되면 금리를 인상하는지 그걸 잠깐 보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주택가격 상승이나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물건을 팔겠다는 사람보다 많은 거죠. 물건이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물건이 생산하는 숫자가 적은 거죠. 그죠? 공급이 감소했거나 소비가 증가한다. 둘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불균형이 이런 경우 어떻게 공급을 늘리거나 해결하는 방법. 물건을 많이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물건을 많이 만들 수 없을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못 사게 하나 소비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감소시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물건을 늘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캐패시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핵심은 뭐냐?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에너지의 문제다. 원유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됐고 모든 물건에서 에너지가 필요 없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상승한 거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왜 공급이 모자라느냐.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죠. 미국이 에너지 생산량을 줄였죠. 그리고 코비드 때문에 각국에서 에너지의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도 줄였죠. 그러다가 코비드가 끝나면서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데 줄였던 생산 시설을 금방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뭐 서플라이 체인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만 서플라이 체인도 지금 거의 끝나갔죠. 뭐 팬데믹 때문에 뭐 코비드 때문에 뭐 부두에서 뭐 로딩 언로딩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하고 뭐 항구에서 줄 서 있고 뭐 그거 다 지나갔잖아요. 실제적으로 뭐냐? 에너지 문제다 이거죠. 해법 첫째는 뭐냐? 뭐 원유를 증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유가가 안정이 되죠. 70년대 80년대 무슨 인플레이션이 뭐 20%씩 올라가서 금리도 20%씩 올렸다 그러는데 금리를 올려서 해결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냐? 중동의 석유 가격이 안정되면서 해결이 된 거예요. 아니 우크라이나 종전을 통해서 우리 러시아 석유가 시장에 충분히 나오게 되면 좀 안정될 요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개가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미국도 지금 바이든이 뭐 석유는 외국에서 만들어 우리는 사다 쓰겠다 그러다가 이제 생산시를 확 줄였는데 개폐를 지금 늘리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쉽게 빨리 늘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오펙 플러스에다 대고 원유 증산하라는데 얘네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세계적인 국제 역학이 정치 역학이 달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중에 있는 돈을 흡수하는 거죠. 그러면 소비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부에서 돈 쓰는 걸 줄여야 되죠. 개인만 줄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기가 둔화되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거죠.
가격이 내려가면 기업들에는 비용은 증가하고 물건 팔리는 게 줄어들면 많은 회사가 망할 수 있죠. 튼튼한 회사가 아니면 조그만 회사는 다 망하죠. 그럼 그 망한 회사가 망하면 종업원 실업자가 생기면 물건을 살 수가 없죠. 소비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리 인상의 효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1.9 트릴리언, 1.9조 달러의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이거 돈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거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 통화 수환되면서 돈 나눠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쓸데없이 금리만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뭐 하여튼 미국은 좀 여러 가지로 답답해요. 이 모든 거의 원인이 미국인데 지금 미국이 또 딴짓하고 앉아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금리를 인상을 하면 캐네디안 금리를 인상하면 캐네디안 달러가 강력해지죠. 밸류가 올라간다는 거죠. 캐네디안 달러 밸류가 올라가면 캐네디안 달러 1달러로 중국의 물건을 10개 살 수 있었는데 캐네디안 달러가 또 밸류가 올라가면 10개가 아니라 11개, 12개, 13개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단가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물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죠. 그게 상대적인 물가가 상대적으로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물가가 안정되는 거죠. 근데 그건 상대방 국가도 금리를 올리면 그 나라 화폐 밸류도 올라가면 또 상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물가 안정이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밸류가 올라가면 뭐 수입제는 싸질지 모르지만 수출이 안 되죠. 수출이. 우리 물건이 캐나다 물건이 비싸니까. 다 일장일단이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택도 문제는 주택 시장도 이제 잠깐 움츠러드는 거죠. 그래서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6월 1일 날 0.5% 금리 인상해서 지금 캐나다 오버나이트 레이트가 1.5%가 됐죠. 그것 때문에 모기지 레이트도 0.5%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지금 뭐 많은 사람 예상이 0.75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0.75 올리게 될지 0.5를 올리게 모르지만 일단 0.5 이상 올린다는 확실해졌고, 그럼 0.5 이상 올리면 이제 2%로 가는 거죠. 2%. 그래서 연말까지 2.25에서 2.5까지 가겠다. 2.5에서 2.25면은 우리가 뱅커들이 얘기하는 가장 안정적인 뉴트럴 레이트다. 걔네들이 뱅커들이 원하는 컴포터블한 레이트가 뉴트럴 레이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루니가 밸류가 올라간 거죠. 위안화 상대로 해서 3개월 동안 봤을 때 굉장히 위안화에 비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가격이. 근데 US 달러 비해서도 올라가고 있죠. US 달러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서 많이 올리니까 US 달러 비해서도 올라가고 있고, 유로에 비해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 올리고 나서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곧 약해질 거다 하면 다른 나라도 금리 올릴 거고, 캐나다 경제가 그만큼 서포트하지 못한다는 거죠. 경기가 그만큼 좋으냐는 거죠. 그래서 금방 이제 다시 약해질 거다. 그러면 그 효과는 없어진다는 거죠. 미국도 경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쭉 올라가다. 미국이 US 달러 인덱스예요. 이 달러 인덱스라는 건 국제적으로 통화 12개의 바스켓에다 놓고 US 달러를 상대적으로 뭐 유로도 있고 캐네디안 달러도 있고 스위스 프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집어넣고 상대적 밸류를 놓고 밸류 따진 건데, US 달러 밸류가 보통 90에서부터 95, 96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102예요. 102. 굉장히 달러가 센 거죠. 그죠? 5월 12일 날 피크 치고 그다음에 오히려 내려가고 있어요. 왜 내려가냐? 미국 경제가 좋다면서. 미국 경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잡그로스, 이 파란색은 잡그로스고 이 하얀색은 임금 인상률이에요. 근데 잡이 늘어나는 것도 줄어들고 둔화됐고, 임금 성장률도 둔화됐고, 여기 지금 파란색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지금 8.3%, 근데 임금 인상률은 지금 5.5%. 그래서 임금이 오르긴 오르지만 인플레이션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 임금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얘기는 결국 뭐냐? 소비가 줄어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해도, 이제 여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그 중앙은행의 페드의 역할에 대해서 걔네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를 우리는 느낀다. 왜? 고용과 소비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이제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있고, 임금 상승도 둔화되고 있다. 이거는 확실한 불황, 리세션의 신호라는 거죠. 경제가 튼튼하니까 금리 올려도 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페드가 레이트를 0.75에서 1인데 이제 6월 한 2주 있으면 이제 0.5% 올릴 거 아니에요? 1.2에서 1.5.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또 한 번 더 올린다 그랬어요. 1.5에서 2% 가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9월 달 돼서 0.5 정도 더 올리겠다라고 제넷 옐렌이 뭐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가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되고 불황이 오고 금리가 오르고 근데 고용이 감소되고 임금이 동결되고 그렇게 되면 제일 힘든 사람들이 서민들이죠. 서민들 주머니에 돈이 마르고 주머니에 돈이 마르면 서민들이 살고 있던 집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서민 주택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보는 거죠. 로우엔드 주택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을 뺏기는 거죠. 결국은 돈 있는 사람한테.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시장이 이렇다는 건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시장이 왜 이렇게 불황이 올까? 지금 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주택 시장이 불황이 오는 가장 큰 이유가 주택 가격이 단기 급등에 대한 경계 심리라고 그랬는데 그 경계 심리가 해소되면 뭐 주택 가격이 오르겠죠. 언제 해소되느냐?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망각을 하면 해소가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가격이 오르면 많은 사람이 이 기회에 금연을 하자. 담배 끊었다가 일주일 되면 다시 피죠. 주택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 저 집이 무슨 200만 불이나 돼. 그러다가도 한 1년 지나면 그 집 한 200만 불 돼. 컴포터블해지는 거야. 그 가격이. 그게 바로 급등에 대한 경계 심리가 해소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그런데 지금 그 200만 불 하던 집이 지금 180만 불이야. 오, 싸네. 가격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가격이 계속 내려갈 때는 바닥 인식이 없지만 어느 정도 내려가다 스탑해가도 한 두 달, 석 달 동안 옆으로 간다. 그러면 바닥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이 좀 6개월 정도 가서 많은 사람들이 바닥이라는 걸 느끼는 보편화됐을 때는 이미 it's too late. 그때는 지금 올라가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그때까지는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유가가 안정되고 원유가는 언제 안정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이면 원유가는 안정될 거라고 좀 봐요. 왜 연말이냐. 요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원유가가 안정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고 3% 이내로 진정이 되고 또 금리가 안정이 되고 금리가 2.25에서 2.75 뉴트럴 레이트 그 레인지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내년쯤 되겠죠. 약간 더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뉴트럴 레이트보다 더 3%, 3.5%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2.25에서 2.75 사이로 안정이 될 때 그러면 그때가 바로 안정되는 거다. 왜 연말이라 그랬냐면 지금 EU에서 러시아 오일을 연말까지는 더 이상 안 사겠다. 연말까지는 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페널라이즈하기 위해서 이제 연말까지는 이제 금 블로킹하겠다. 지금 당장 블로킹해주면 연말까지 시간을 둬. 왜? 지금 당장 블로킹하기에는 장애들이 필요하니까 오일이. 오히려 러시아에서 안 팔겠다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연말까지라는 얘기는 왜 말미를 뒀을까? 연말까지는 자기네들이 러시아 오일이 아니고 딴 데서 살 수 있는 물량을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때까지는 말미를 준 거죠. 그죠? 아무 대책도 없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연말까지는 다른 소스를 통해서 사겠다. 다른 소스는 남이 사는 걸 뺏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증산한다는 거죠. 미국이 증산하거나 뭐 사우디나 이라크나 이란 석유를 쓴다거나 뭐 어디 석유를 쓰든지 증산되고 시장에 그것이 공급이 되면 그걸 쓰고 러시아 거를 안 쓰겠다는 거지 오일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오일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죠? 바로 그런 얘기 연말. 그래서 제가 2020년 연말이 되면 올 연말이 되면 석유의 부족 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보고 그렇게 된다고 보면 에너지 수요가 사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원유 공급을 누군가가 한다는 거잖아요. 원유 공급을 누군가 증산한다는 거잖아요. 증산.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증산해서 원유 가격이 안정됐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서 러시아산 석유가 마켓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공급 과잉이 생기죠. 공급 과잉이 생기면 원유가가 폭락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럼 원유가 폭락하면
뭐 제가 보기엔 60불대까지 올 것 같은데 이제 뭐 oilprice.com에서 얘기하는 것도 뭐 그런 얘기야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크루드 오일을 배난다. 그리고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도 자기들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정책을 가려고 했는데 it's too early. 너무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석유 정책, 에너지 정책을 다시 재고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EU에서 러시아산 오일을 안 사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이 평온하다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왜? 너희가 안 사는 건 중국과 인도에서 산다는 거죠. 싸게 파는데 안 사는, 다 사죠. 그 미국이 사지 말란다 안 사겠어요. 싸게 파는데, 러시아 석유를. 그죠? 그냥 걱정 안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실제로 걱정되는 거는 러시아 석유를 안 사고 딴 데 석유를 사겠다고 한 EU나 미국이고 그 나라 국민들이에요. 바로 저나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들이 사실은 더 문제예요.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모든 물건을. 그런데 이제 그때 연말이 되고 나면 뭐 마켓이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이 되면 주택을 구매할 사람이 돌아올 것이냐, 주택 구매 수요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해볼 수 있잖아요. 주택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활 필수품 영역이잖아요. 주택은 인구가 늘어나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주택을 사던 안 사던 렌트를 살던 어쨌든 간에 누군가에는 잠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길바닥에서 자기 전에는 주택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죠. 근데 온타리오는 토론토는 주택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뭐 굉장히 오래된 거고, 그리고 단기간에 해결할 가능성이 전무해요. 정책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 10년, 15년, 20년 내에도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팩트를 놓고 보면 작년 4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온타리오의 인구가 1231만이었는데 지금 올 4월 달에 1248만이에요. 그래서 17만 900명이 늘어났어요. 스태티스 캐나다 잘해요. 그래서 17만 9천 명이 늘어나면 G7 기준으로 봤을 때 1000명당 480개 유니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G7의 평균은, 근데 그걸로 보면 8만 2천 채가 필요한데 카나다는 지금 공급한 게 6만 7천 채밖에 작년 한 해 동안 지은 게 6만 7,400개예요. 그래서 GTA는 3만 6천 개를 줬어요. GTA는. 그리고 17만 900명 중에서 지금 60% 70% 이상이 GTA에 살고 있어요. 인구 증가율도 GTA가, 이민자도 GTA로 들어오고 뉴본 베이비도 애기들도 GTA에서만 그 생산이 되지, 저 북쪽 시골에 가면 애들이, 젊은 애들이 없어서 애기가 없어요. 다 노인네들만 있는데 무슨 애기가 있어요. 이민자가 저 북쪽에 시골에 왜 가나요? 다 GTA로 몰리잖아요. 그죠? 그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고 새로 짓는. 그리고 올해부터 2022년, 2023년, 24년 이민자 타겟도 올해도 43만 명, 내년엔 44만 명, 후년이 45만 명.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민자들이 다 어디로 가나요? 우리가 이 사람들 이민은 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살 집은 있나요? 캐나다가? 집도 없는데 이민을 받는 거는 이게 문제예요. 손님 저녁상 초대해놓고 숟가락을 안 주는 거예요. 어쩌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택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타임 투 바이. 사야 된다, 지금이. 언제? 오늘 연말, 여름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 내년 초, 뭐, maybe. 그러니까 내년 봄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봄 시장 2월 달에 시작하니까, 그죠? 올 여름부터 올 겨울까지. 그러니까 지금 살 시점이라는 거죠. 시장은 언제 부활하냐? 우크라이나가 종전되거나, 원유가가 하락하거나, 금리가 안정되거나,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그러니까 내년 초가 되는 거죠. 무엇을 사야 되느냐? 첫째, 레지던셜 프로퍼티. 뭐 인더스트리얼도 있고 랜드 커머셜 다 좋지만 뭐 가격도 비싸고 또 뭐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레지던셜 프로퍼티. 어디서 무엇을 살 거냐? 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시면 돼요. 뭐 비싼 거 살라 그러고 팬시한 거 살라 그러지 말고 내 예산 범위에서 맞는 거를, 어디에서 내가 컴포터블한 지역에서, 뭐 피터브로 사는데 저기 벌링턴 가서 뭐 벌링턴이 많이 눌려서 벌링턴 가서 물건 산다? 그것도 좀 웃기는 거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내가 컴포터블한 지역에서 사면 된다. 그죠?
그리고 이번 기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이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왜냐하면 큰 집과 작은 집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업스케일 기회가 된다. 그리고 투자할 여유가 있는 분은 인더스트리나 랜드 같은 것들이 좋은 투자처다. 근데 인더스트리나 랜드 같은 게 살 수가 없어요. 인더스트리는 지금 뭐 아까 말씀 블랙럭이라든가 뭐 큰 리츠 회사에서 들어온 드림 리츠나 이런 다 싹쓸이로 사가지고 가고 있고, 땅도 제가 땅 얘기 많이 했지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물건이 없어요. 벌써 물건 값도 한 2배 이상 다 올라갔고 물건이 시중에 없어요. 그냥 gone, all gone. 커머셜은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커머셜 살 때는 여러 가지 봐야 될 게 지금 많아요. 커머셜은 사실은 위험하니까. 오피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자, 이제 아까 블랙스톤 같은 게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회사죠.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캐나다에만 약 140억 불에 해당하는 450개의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데, 주로 이제 산업용 웨어하우스라든가 인더스트리얼 프로퍼티 많이 갖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그 레지던셜이라든가 아니면 커머셜이라든가 주상복합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인더스트리얼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더 이상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토론토 오피스를 열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난달 5월 9일 날 나온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한 얘기를 정리해 보면, 이제 부동산이 시장이 위축된 거는 경기 심리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은 다시 올라갈 거다. 신축 주택 가격도 올라갈 거다. 왜? 건축 자재 가격이 전년 대비 26.5% 올랐는데, 그 자재값이 올랐는데 새로 짓는 주택은 뭐 집을 짓지 말든지 싸면 뭐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죠.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대기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도 됐다. 지금 언제 사느냐? 올 여름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 윈터, 겨울까지. 이때가 지금 사야 되는 시점이다. 그런 거죠. 시장 우크라이나가 종전되거나 원유가 하락되고 내년 1월 올 연말까지, 연말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시장은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 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 요즘 지금 부동산에 대한 제 생각이에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의문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심성의껏 대답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